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또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챕터 4장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가장 먼저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은요, 현재 그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이 파트가 이제 챕터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는요, 126페이지, 교수님 책으로 126페이지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직무 분석 파트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챕터 4장에 있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라는 이 부분을 전체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거시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플로우를 통해서 박경규 교수님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게 그렇게 우선 거시적인 측면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여기부터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부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제가 왼쪽에는 우리 강의 교재가 있고요. 우리 강의 교재가 있고, 오른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 판서 한판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직무 관리를 한다 그랬죠. 직무 관리. 여기 보시면 직무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직무 관리는 크게 제가 두 파트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직무 관리는 어떻게 두 파트로 나누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직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랍니까? 직무 평가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선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의 서열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직무평가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일들의 종류를 쭉 나열하는 것을 직무분석, 그리고 그 일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서열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이 두 단계를 우리는 합쳐서 직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사에서 가장 어찌 보면 첫 출발점이 되고요, 가장 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어떻게 두 단계로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현재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를 그 다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직무 분석 파트만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직무 분석. 자, 여러분들 쌤 직무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라고 하면요, 직무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첫 번째 예비조사라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보 수집을 하고, 세 번째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 분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순서대로,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예비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예비조사. 자, 이 예비조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직무 관련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직무 단위 결정,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는 과정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무 분석을 할 때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밝히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영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자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우리 회사에 있는 많은 직무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므로 이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대표가 되는 직무들을 먼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떤 직무가 중심이 되고 어떤 직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먼저 어떻게 밝히냐? 그건 바로 여러 가지 배경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무 관련된 배경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1차 자료라는 게 있고 2차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1차 자료는요,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요.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미리 수집해 놓은 혹은 만들어 놓은 정보를 제가 활용하는 겁니다. 왜 2차 자료라고 하고 1차 자료라고 하냐면요. 자, 봐요. 내가 직접 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차라 그러고요. 왜 2차 자료라고 하냐면요.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미리 수집해 놓은 걸 내가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수집할 때 첫 번째로 1차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 내가 다시 그걸 또 쓰는 거다 보니까 2차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차 자료는 직접적 자료를 말하고 2차 자료는 간접적 자료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 자료를 수집을 하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혹은 우리 회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쭉 검토해 보는 거죠. 2차 자료를. 그래서 그 2차 자료로 우리는 뭘 쓰는 거냐? 바로 배경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2차 자료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주 현격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 회사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직무들이 중요한 직무였구나라고 판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직무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표 직무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직무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직무 분석의 첫 번째 방법에 예비조사가 있는데 예비조사에는 2차 자료,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2차 자료죠. 이 2차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자료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직무를 선정하는 것. 여기까지가 예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예비조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예비조사가 끝이 나면 이제 우리가 선정한 대표 직무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그 직무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밝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건 뭐냐? 그 대표 직무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예비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두 번째로 뭐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 수집은요, 우리가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 방법에 뭐가 있냐면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질문지법, 혹은 작업기록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사건 혹은 중요사실기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대표 직무들을 쭉 배경 정보를 통해서 쭉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그 각각의 대표 직무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은 어떤 자격 요건, 어떤 능력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지를 그런 거를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 수집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물론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의 교과서에는 이 5가지가 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 현재는 이 5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관찰법. 두 번째 면접법. 세 번째 설문지 질문지법, 그리고 네 번째 작업기록법, 마지막으로 중요사실 혹은 중요사건 기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작업기록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관찰법은 뭡니까? 그렇죠. 관찰법은 실제로 이렇게 가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직무겠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직무겠죠. 그러면 그 일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 일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뭐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관찰을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를.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관찰법이에요. 두 번째 면접법은 뭐냐면요. 당연히 그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면접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설문지법, 질문지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뭡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설문지를 쭉 나누어 주고 거기에
응답자들이 응답을 해주면 그러면 그걸 정보를 모아서 이제 수집을 하는 방법. 그게 설문지법,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작업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매일매일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일지를 씁니다. 일지를. 그럼 그 일지를 쭉 써놓은 게 있으면 그걸 1년치든 2년치든 그 일지를 써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쭉 읽어보는 거죠. 아,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 일지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작업기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바타 영화의 1편을 보시면요. 그 아바타로 들어가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아바타로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나비족과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요. 인간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켜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그 기록을 합니다. 녹화를 하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쭉 살펴보는 게 뭐다? 그게 작업기록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중요사실기록법 혹은 중요사건기록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굉장히 어떤 중요하거나 혹은 굉장히 나쁜 쪽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중심적인 일들을 다 기록을 해서 그 일들을 중심으로 이 일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 중요 사실 혹은 중요 사건 기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비조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보 수집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집했어요. 어떤 걸로?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작업기록법, 중요사건기록법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때는요. 사실 굉장히 정리를 해가면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수집을 하죠. 여러분 설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설문지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요. 내가 요번에 누구한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가서 딱 설문을 받고 난 뒤에 그거를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또 이번에는 누구한테 할 거야? 라고 해서 가서 그 친구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그리고 또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설문지가 완성이 되면 쭉 뿌리죠. 쭉 뿌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응답자들이 하고 난 거를 쭉 수집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난 후에 그거를 정리를 해,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그리고 통계치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예요. 우리가 관찰법이든 면접법이든 뭐 작업기록법이든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더라도 그 정보를 수집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랜덤하게 좀 무작위하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작위로 수집된 정보를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분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보기 좋게 잘 분류하고 서식화해야겠죠.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여기 있는 수집된 정보 분석 혹은 수집된 정보의 분류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은 참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능중심 분석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직위중심 분석법, 마지막으로 관리직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본교재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3가지 방법은 그냥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능중심적 분석법은요, 수집된 데이터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거냐면 3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거고요. 직위중심 분석법은요, 6가지 범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관리직 분석법은 13가지 범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를 잘 데이터를 분류까지 했다면 이제 그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마지막 최종 뭘 해야 되냐?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마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요. 나중에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그 회사 생활을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무의미한 보고서를 많이 쓰는 게 저한테는 좀 사실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 무의미한 보고서를 조금
탈피하고자 그래서 제가 회사로 좀 나온 것도 없지 않아 하나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류까지 다 했다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좋은 양식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잘 정리된 양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고요. 이 직무 분석의 가장 마지막 나오는 이 보고서가 사실은 직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직무 기술서와 두 번째 직무 명세서라는 게 나옵니다. 즉 직무 분석을 쭉 하고 나면 그 끝에 있는 결과물이 뭐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보고서 작성에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쌤, 직무 기술서랑 직무 명세서는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직무 기술서가 있고 이게 직무 명세서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직무 기술서는 직무의 내용과 그 일을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을 동등하거나 혹은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술하고 있다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직무 명세서는 직무 기술서에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 요거를만 따로 떼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는 것을 직무 명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는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직무 분석의 마지막 결과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자, 한 번 더 볼게요. 직무 기술서는 뭐를 중심으로 쓴다?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 두 개를 쓰는데 조금 더 어디에 비중을 둔다? 직무 내용에 비중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직무 기술서에 쓰여진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은 게 뭐다? 직무 명세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직무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직무 우리가 분석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쵸? 직무 분석에 대해서 봤으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과 우리 교재 본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조금 요거를 조금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오케이. 자, 됐네요. 자, 좀 잘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챕터 4장의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는 큰 의미에서 뭘 의미합니까? 직무 관리를 의미하죠. 그러면 첫 번째 직무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무 분석이라는 건요. 여기 나오네요. 직무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자의 행동,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격 요건이죠. 여러분 우리 방금 배웠네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직무 기술서에서 직무 내용과 직무를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을 서술한 거라겠죠. 그렇죠. 직무 분석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을 밝히는 체계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요 내용이 우리 박경 교수님 책에 첫 번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일단 첫 번째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직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직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소, 과업, 직무, 직군, 직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소를 잠깐 놔두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과업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과업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직위가 되고요. 직위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직무가 되고요. 직무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직군이 됩니다. 자, 이걸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교수님 책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예시가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과업이라는 게 뭐냐면 과업이라는 게 여러분 요소는 일단 잠깐 뺄게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소가 모여서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소가 뭔지 먼저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과업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야구 혹시 좋아하십니까? 야구?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중에 야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를 가지고 그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 교수님이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정확하게 와닿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가 야구 선수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 타격, 그렇죠? 그다음에 수비,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도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의 타자가 여러분들 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타자가 해야 되는 거는 우선 잘 쳐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 해야 됩니까? 잘 잡아야 됩니다.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빠르게 달려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수비할 때 또 뭐 합니까? 공을 빠르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쵸?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 그걸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 중에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과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야구에는 여러분 투수도 있고 타자도 있지만 타자를 중심으로 볼게요. 타자를. 그러면 타자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타격, 그 다음 수비, 그 다음 도루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를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과업이 여기 있죠, 그쵸? 그러면 이 과업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타격, 그 다음에 수비, 도루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명확한 어찌 보면 그 하나의 단위의 과업을 우리는 요걸 과업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 이런 식으로 타격, 자 여기 보시면 타격과 그 다음에 수비와 도루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로 타자죠. 여러분 타자는 당연히 지명타자를 제외하고는 뭘 합니까? 수비를 서죠. 그러면 요 과업들을 하는 사람들, 요 과업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일루수가 되기도 하고요. 일루수가 타자도 하니까, 그치? 그 다음 그 타격과 수비와 도루를 하는 사람을 또 하나를 모아서 그 사람이 뭐가 되기도 합니까? 이루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도 됩니까? 중견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유격수가 되기도 하죠. 그쵸? 바로 이 과업이 모여서 그 다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과업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쥐기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쥐기가 뭐가 됩니까?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일종의 직위가 됩니다. 정말로 직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격, 수비, 도루가 합쳐서 1루수가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가 합쳐져서 이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내야수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뭐 여기는 없지만 뭐 중견수, 그 다음에 좌익수, 그 다음에 우익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외야수라고 하죠. 그쵸? 요렇게 되는 거. 요거 직위들이 모여서 다시 뭐가 됩니까? 직무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이제 이 직무의 외야수랑 내야수를 합치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선수라는 일종의 직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과업에서부터 직군까지 올라가는 과정까지 이 범위들이 점차 합쳐지면 바로 가장 큰 직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타격도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타격도 스윙을 하는 게 있고 뭐 번트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타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직무라는 것을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밑에 단위의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과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 과업이 모인 직위를 분석하고 직위가 모인 게 뭡니까? 그게 직무죠. 그렇죠? 그리고 직무가 모인 뭐가 됩니까? 직군이 됩니다. 사실 직군보다 더 위에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직종이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책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래쪽 하위 요소가 모여서 그 위의 요소가 되고 위의 요소가 모여서 그 다음 위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용어가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요소가 모여서 과업이 되고 과업이 모여서 직위가 되고 직위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직무가 되고 직무가 모여서 직군이 되고 그 직군이 모여서 그 위에 직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경기 교수님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워밍업 하고 있어요. 워밍업. 무슨 워밍업 하고 있습니까? 직무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론에 안 들어갔어요. 본론은 뭐부터 들어갑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비조사부터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그러면 나중에 거기 나오는 거 이제 책이랑 매칭을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직무 분석의 목적입니다. 자, 직무 분석은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 인력을 확보할 때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직무를 분석하면 그 직무의 자격 요건이 나오면 그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만큼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 인력을 산정하는데 직무 분석이 활용됩니다.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직무를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곧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능력을 신장시켜야 되는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요구한 능력을 이 사람이 잘 해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을 평가를 후하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인력 평가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럼 뭘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임금을 줘야겠죠. 그런데 임금을 줄 때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임금을 주려면 높은 직무평가를 받은 직무에는 높은 임금을 주고 낮은 직무평가를 받은 직무에는 낮은 임금을 주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워요. 이걸 우리는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주는 것을 직무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직무를 잘 분석하면요. 그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있죠. 그러면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잘 매치를 해주면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 친구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인력 유지 활동에도 활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내보내야 될 때도 직무의 난이도가 낮거나 서열이 낮은 것들 중심으로 먼저 내보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방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이렇게 직무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책에는 현재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이 먼저 나오죠. 그쵸? 그런데 저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직무 정보 수집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고요. 요것보다 상위 단계 예비조사부터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판사 한 판은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실제로 우리 그 대학교에 쓰는 인사관리 교과서에 약 한 12종 정도를 제가 다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추려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는 어떤 책에는 있는 내용이 어떤 책에는 없고 또 어떤 책에는 있는 내용이 또 이쪽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확인을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든 완벽한 이제 어찌 보면 논리 구조예요. 플로우예요. 그래서 우리 박경 교수님 책에는 지금 없지만 또 다른 교수님 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라서 우리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 보되 앞뒤로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이런 내용도 실제로는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직무 분석의 방법 절차를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 예비조사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수집된 것 중에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대표 직무를 중심으로 뭘 합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럼 정보 수집에 뭐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왼쪽을 봅시다. 거기 뭐 있습니까?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작업기록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기다가 중요 사실 기록법까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부터 나와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박경규 교수님 책에 131페이지부터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찰법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그 교재에도 제가 여기다 수록을 했지만 거기 보면 각각의 수집 방법에 그 정의 같은 것들을 다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책에는 제가 안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기법들의 장단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시거나 할 때 이런 장단점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장단점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계속 가보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판사 한 판 보시면요. 정보 수집을 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된 정보가 난잡하게 정보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류해야 됩니다. 맞죠? 그 분류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렇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여기 3가지가 있네요. 기능 중심적 분석법, 직위 중심적 분석법, 마지막으로 관리직 분석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능 중심적 분석법은요, 가장 데이터를 단순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데이터를 총 3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걸 DPT라고 합니다. DPT 뭐냐?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물,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측면으로 자료를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기능적 직무 분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게 왜 DPT라고 하냐면요. 자료의 데이터, 그 다음에 사람의 people, 마지막으로 사물의 thing 이렇게 해서 앞쪽을 따면 DPT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기능적 직무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있는 직위 분석 질문지법이에요. 여러분들 직위 분석 질문지법은요. 맥코믹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여기 있죠? 맥코믹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질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냐면요. 6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 범주로 구분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관리직 분석법은요. 이건 말 그대로 관리자들을 위한 정보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일반 종업원이랑 관리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관리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이 정보를 분리하는 방법은 일반 직원들보다는 더 세밀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능적 직무 분석법 있죠. DPT.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직위 분석 질문지법이라는 거. 그럼 몇 가지였죠? 6가지로 분류했죠. 그럼 관리직은 이제 훨씬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냐? 13가지 범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몇 가지? 여기 있는 13가지 범주로 나누는 게 관리직 분석법이다. 학자 이름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토나우랑 핀토라는 학자가 만든 분석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 약간 농담으로 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DPT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직위 분석 질문지법은 DPT 3가지보다는 좀 많잖아. 그쵸?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콤합니다. 매콤이.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관리직은 훨씬 어렵죠. 13가지로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토나오죠. 토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토 나옵니다. 미안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학부 때 인사관리 들을 때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매콤하죠. 매콤이. 그 다음 토나오죠. 토나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의 정보를 분류하는 법까지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보세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렇죠. 보고서 작성하죠. 뭐랑 뭐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요. 마지막으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직무 기술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직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자격 요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무 명세서는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는 게 직무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은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직무 관리에서 첫 번째 직무 분석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무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쭉 이해가 되시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박경 교수님 책에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학교에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이 교과서는요, 그 교수님들이 나름의 이제 그 좀 내용을 전달을 하고자 이 자신이 좀 특히나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좀 서술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좀 아는 쪽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펼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의 흐름에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든 교수님 책을 다 보고 그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논리의 흐름을 이렇게 추려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판사한판도 만들고 교재도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판사 한 판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앞뒤로 바뀌어 있어도 지금 이 파트는 요거 다음에 나올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구나 라고 여러분 정리가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직무 관리에서 첫 번째 직무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직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직무 평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직무 평가에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직무 평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